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니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 키우고 있는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정말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제가 당한 일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지. 아무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조금 풀어보려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남편과 살 부대끼며 산 지 22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네요. 이렇게 년수로 따지다 보니 정말 이 사람하고 인생의 거의 절반가량은 함께했구나 하는 생각에 시간이 참 빠르게도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아직 반백년은 살지도 않았는데 정말 웃을 일도 많았고 슬퍼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기억도 있네요. 저처럼 꽤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같이 살면서 정이 든다는 말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남편과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제 자식 중에 첫째는 올해 21살이 되었고 둘째도 이제 수능을 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막내 역시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 당장 고등학생이 됩니다. 이제까지 돈을 좀 모을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펑펑 써야만 하는 시기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직도 저희 부부는 온전히 저와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지금껏 살아왔죠. 아마 앞으로 자식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자 서로 으쌰으쌰하며 살고 있고요. 이런 저희와 다르게 참 인생 쉽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신우입니다. 신우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던 제 남편과는 다르게 집안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고 살았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대부분은 장남이라고 잘해줘야지 하는 집이 더 많은데 저희 시댁은 이상하게 둘째이자 막내인 신우를 더 예뻐하는 겁니다. 딸 사랑은 아빠라고 시부 역시도 장남인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고 말이죠. 처음 이 집에 시집 오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살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 역시도 시댁과 그리 정을 붙이고 사는 편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시부가 74살이란 나이에 애인이 생겼다며 시모와 황혼이혼하겠다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이때 이 말을 듣고는 미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잘만 정붙이고 살다가 이제 와서 시모와 이혼하겠다 큰 소리를 치니 제 입장에선 당황스러웠죠. 물론 그런 시부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시부와 시모는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애초에 내 내조만 잘해주고 살갑게 굴기라도 했으면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이런 결정은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사람이 제발 욕심 좀 줄이고 살아. 당신도 이제 70이 넘었어. 언제까지 그렇게 욕심 그득한 할망구처럼 살 거야?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나이 그만큼 먹었으면 주제를 알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괜히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아? 당신이란 사람 지금까지 참아주고 살았으면 난 할 도린 다 했다 생각해. 아무튼 이혼해. 애들도 다 자리 잡았으니 상관없잖아. 시부의 말을 들은 시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바람 펴서 이혼하겠다는 놈이 그게 할 말이야 하며 맞받아쳤지만 내심 시부와는 헤어지기 싫은 모양이더군요. 반면 시부는 아예 정이 떨어진 사람 같았고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더니 결국 이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시부가 재산 일부는 넘겨주었지만 시모는 썩 만족한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앞서 시부가 말했듯이 시모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니 만족할 리가 없었죠.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시부모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시부모라 이해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보다 몇십 년을 더 산 사람들인데 손주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잘 정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끌시끌하게 정리를 하게 됐으니 마음이 좀 그랬죠. 그렇다고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편은 시댁에 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보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이 저렇게 먹고 왜 저러는 거야? 처음부터 살기 싫으면 나랑 동생 결혼하기 전부터 못 살겠다 하던가. 옛날부터 저러더니 아주 나이 들고도 철이 없어 사람들이. 이 일이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이후로 시모는 신혼애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것도 참 사연이 길어요. 시모가 시부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재산의 바탕으로 또 욕심 한가득 부려서 재테크를 한다 하더니 그대로 그걸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부가 남겨준 시댁조차도 홀라당 날려버렸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살자. 아직 첫째 녀석 말고는 성인도 안 됐잖니? 너희들 돈 들어갈 구석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돈 버는 일에나 집중하고 집안일이나 잡일은 그냥 나한테 맡기렴. 처음에는 이렇듯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서 대뜸 자신이 저희 집에 얹혀서 살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당연히 남편은 대놓고 싫다고 했어요. 내가 왜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엄만 기억도 안 나나 봐? 내가 우리 막내 녀석 아플 때 우리 둘 다 바쁘니까 한 번만 봐달라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우리 외면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해? 아니, 왜 과거 일을 들먹이고 그러니?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너도 다 알면서 뭘 그래? 그땐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그래도 엄마 손자였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고. 그런 막내 손자가 아프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뒤돌아섰던 사람이 양심이라고는 있는 거야? 그냥 민지한테 가서 같이 살자 말이라도 하지? 걔 놔두고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아무리 그래도 넌 장남이고 걔는 여자잖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 되는 법. 당연히 부모님은 장남인 네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왜? 솔직하게 말해서 엄마랑 아빠 전부 나한테 신경이나 쓴 적은 있고?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 할 때 뭐 하나 해준 게 있냔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민지만 신경 쓸 줄 알았지. 나는 어떻게 살든 힘들게 살든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런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나도 내 가정 챙기기 바쁘니까 엄만 아빠가 준 재산으로 알아서 살든지. 그리고 면전에서 차별로 키워놓고 왜 지금에 와서 장남하면서 찾냐 시모에게 발악 대들었죠. 시모는 그의 화가 단단히 났는지 집안 장남이란 놈이 이렇게 속이 좁아서야 어디 써먹을 수나 있겠어. 됐어. 치사해서 내가 너한텐 부탁 안 한다. 하더니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시모가 그렇게 나가거나 말았거나 남편과 저는 그대로 현관 비번까지 바꿔버렸고요. 여보, 엄마 절대 문도 열어주지 마. 괜히 열어줬다가 집에 틀어박히면 곤란하니까. 세상에 내 부모라지만 염치도 없나? 우리 힘들 때는 아주 모르는 사람 보듯이 하더니 이제 와서 책임을 지라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 처음에는 이런 저희 태도가 쉽게 바뀔 거라 생각했는지 한참을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당시엔 며느리 노릇 18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순순히 시모의 의도대로 해주진 않았죠. 남편이요? 당연히 시모의 이야기엔 콧방귀도 안 꼈죠. 오히려 자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저보곤 대놓고 손절하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일 텐데 어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버렸는지 정말 대단한 시모였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받아주지 않자 시모는 그대로 정말 신우의 집에 눌러 앉아버린 거죠. 여기도 조금은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신우와 함께 살게 된 거니까 저희도 한시름 났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기에 정말 속으로는 진짜 오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네 집에서 시모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심해부가 매번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하던 것 같은데 평소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심해부와 남편은 같은 남자라고 저 모르게 둘이서 한 번씩 술잔도 기울이고 그랬는지 하루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성이 있잖아. 엄마 집에 들어왔다고 아주 진저를 치더라. 왜 본인들이 일 벌어놓고 지금에서야 도와달라 난린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야. 아, 고모부가 그래? 고모부 불쌍해서 어째? 그래도 예전에 받은 게 있으니 거절은 못하시겠고 그쪽도 참 불쌍하네. 뭐가 불쌍해? 사람이 받았으면 받은 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동생이랑 최근엔 자주 싸우는 모양이야. 엄마가 오죽 독해? 돈에 아주 눈이 멀어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눈독을 들이는 모양이더라고. 본인이 큰 사업까지 했던 사람이라면서 말이야. 어? 그거 원래 아버님이 다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은 그냥 옆에서 돈 관리나 좀 하셨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뻔뻔함을 들이밀 수 있는지 내 엄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고모부는 뭐래? 자리 하나 내주기라도 하겠대? 어머님 성격상 그대로 물러날 일도 없고. 내 말이 그래서 나한테 계속 연락하더라고 요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나도 말해줬지. 답은 평생 안 나올 거라고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니잖아? 심해부도 갑작스럽게 장모님, 시모와 함께 살게 됐으니 아무래도 이런저런 마찰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사업 시작할 때 자금을 대주셨던 고마운 사람이라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이혼하고 덤까지 쓰게 되었으니 심해부가 남편에게 했다는 말들을 듣고 있으면 심해부도 고민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욕심 많은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말이죠. 평소에는 시모 시부의 우쭈쭈만 받고 살다가 이제서야 자기 책임지라 몸 하나 가지고 떡하니 집에 자리 잡고 있었을 테니 안 봐도 뻔했죠. 그래서 그런지 신우의 집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까지 오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집에 가만히 붙어서 있으려 하겠어요? 괜히 저만 불러내서 괴롭혀댔죠. 저희가 본인을 거절했다고 아주 작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만 되면 시모와 신우는 저를 불러내서 심해부에 대한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거 잘 되라고 준 돈이 얼만데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 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한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이게 맞는 경우야? 맞아 언니. 그이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니까? 집에서는 아주 쌀쌀맞게 구는데 내가 어이가 없었다니까? 없는 집사람 데려와서 입혀주고 사업 하나 해보라 돈까지 줬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굴어? 그거 사람 맞아?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그놈 기 좀 살리겠다고 너 결혼할 때 그 집을 준 게 잘못이지. 네 앞으로 집 사고 너한테 힘을 실어줬어야 했는데. 아, 엄마도 옛날 일은 왜 꺼내고 그래. 괜히 혈압만 올라. 어쩌겠어. 사람이 배우고 살았어야지 사람다운 생각도 하고 그러지. 그 사람은 다 못 배운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오죽하면 이제서야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겠어? 뭐? 이것이 은혜도 모르고 헤어지자는 말을 입에 담았다고? 넌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당장이라도 면전에다 욕이라도 해줘야지. 아마 심해부가 이 둘에게 시달리다 못해 결국 이혼을 입에 담은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심해부가 아주 못된 놈이라며 본인을 돈으로 보고 결혼한 사람이 분명하다 욕이란 욕은 다 해댔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심해부가 저희 남편과 한 잔씩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아름아름 다 들었으니까요. 심해부가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 둘은 아마 그런 심해부의 노력 평생 이해하지도 못하겠죠. 내가 그 사람 순수한 모습에 반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형님 동생이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런 인간이었냐고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분명 결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지. 내 동생이지만 아주 철딱선이 없는 애야.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매달려. 그래도 자식 새끼까지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지금 미워 보인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박서방은 좀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아무리 우리 집에서 박서방이 하는 사업 자금까지 다 대주고 지금까지 내 동생 뒷바라지 해준다 많은 걸 해줬어도 지금 상황 파악부터 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심해부는 처음 남편과 대화를 할 때만 해도 신우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라며 오히려 신우를 옹호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며 화만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우도 고모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신우는 법원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고 펑펑 울고 심해부의 바짓가랑이까지 붙들었지만 이미 떠난 기차 돌려 세울 수 없지 않겠어요? 떠나는 마당이라고 심해부는 저와 남편을 앞에 두고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그 장모님이란 사람과 함께 살 때 지긋지긋했습니다. 제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순순히 도와줬던 일도 모두 계산속이었겠죠. 전 제 아내란 사람도 자기 엄마랑 그렇게 닮은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조심하세요. 정말 자기 이득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지 할 사람들이니까요. 심해부의 말도 그렇고 지금의 상황도 그렇고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시모에게 질려서 딴 여자와 살림 차리겠다 황혼 이혼을 한 시부나 욕심 그득해서 자기 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몰랐던 시모. 집안 도움만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다가 자기만 생각해주던 고마운 남편을 몰라본 신우. 이런 상황에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남 얘기 듣듯 하는 남편. 참 대단한 집이구나 싶더군요.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겠다 싶었어요. 이런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나는 시댁에 혀를 쯧쯧 차던 찰나 저는 엄마의 장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였죠. 전 정말 처음 병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누가 몰래카메라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죠. 엄마는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평소에도 혈압이 높았던 사람이라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이미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신 지 오래라 남은 가족이라곤 엄마가 전부였는데 이렇듯 고아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물론 제 가족들은 늘 제 곁에 있어주지만요. 아무래도 부모라는 존재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서둘러 엄마가 있다는 병원을 찾아 그 옆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제 옆에서 조마조마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고요. 제가 평소에도 엄마를 챙기는 것을 보면서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합니다. 자식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엄마를 잘 모셨어야 했죠. 당신 이렇게 장모님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않고 울기만 할 거야? 장모님이 하늘에서 제대로 눈이나 감고 쉴 수나 있겠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당신 부모님만 지금 가족이 아니잖아. 나랑 애들은 어쩌려고 이렇게 넋을 잃어. 모진 듯한 남편의 한마디였지만 이런 남편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장례를 치렀죠. 엄마의 장례를 치르며 엄마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생각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게 엄마를 만나면 근황 이야기나 하는 정도였지 시댁처럼 돈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 가족끼리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서로 잘 사는지만 알면 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편 역시도 제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돈 문제로는 엮이긴 싫다며 일절 엄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청한 적도 없었고요. 물론 엄마에게 가기 전에 저와 남편이 알아서 처리한 탓도 있었겠죠. 아무튼 엄마의 재산을 장례를 지내면서 장례식장에 온 엄마의 친구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엄마와는 굉장히 오래 알고 온 사이인데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간 엄마의 재산과 관련된 자문을 주곤 했다더군요. 그래, 걔가 딸한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숨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니, 그럴 수도 있겠어. 널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어차피 자기 죽으면 이거 다 네 거라면서 혹시라도 널 괴롭히는 사람이 생길까 참 많이 걱정했거든. 이 많은 게 정말로 엄마가 남겨주신 거라고요? 저한테요? 저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너희 시댁이라는 곳이 아주 욕심이 많은 곳이라고 평소에도 자주 걱정하는 말을 했었거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랑 손주들 지낼 정도의 여유는 남겨주고 싶다고 안간힘을 써서 마련한 것들이지. 그러면서 엄마가 가진 재산들을 알려주시는데 건물만 세 채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남겨주신 재산이 조금 있던 터라 저와 엄마는 고생하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저는 딱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그 재산을 통해서 열심히 지금의 재산을 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생도 꽤나 많이 하셨고요. 솔직하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엄마는 아빠가 남겨준 게 대단치는 않아서 도움이 못 돼 미안하다 하며 슬퍼하셨고요. 저와 남편은 별 신경도 안 썼지만 엄마는 우울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첫째가 수능을 칠 무렵 엄마가 나중에 너희 애들 다 크고 결혼한다 하면 보태줄게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 그 말을 그저 웃음으로 넘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바르게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할 지경인데 제가 뭘 더 바랄 수 있겠냐.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사실을 듣곤 얼른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당신 설마 우리 엄마나 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 그 두 사람한텐 절대 숨겨야 해. 안 그러면 당신도 우리 아버지나 박수방 꼴나. 내가 미쳤다고 그 얘기를 해? 나도 절대 얘기 안 하지. 당신한테 당신 가족 흉봐서 정말 미안한데 난 시모랑 아가씨 절대 못 믿거든.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린 우리 애들만 신경 쓰고 살면 돼. 동생이나 엄마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살아야지. 아빠가 엄마 앞으로 남겨준 재산만 해도 얼만데 동생도 그간 집에서 챙겨 먹은 재산도 두둑할 테고. 남편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입을 꾹 닫고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어찌되었든 아이들도 있고 어차피 언젠가는 남편에게 들통날 일이란 생각에 그냥 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모와 신우는 이미 엄마의 재산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랬죠. 대뜸 장례식장에서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 엄마가 남긴 재산이 제법 된다면서?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되는데? 우리 애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설마
너 혼자 독점하려 한 건 아니지?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재산을 왜 제가 어머님이랑 나눠야 하는데요? 아가씨는 또 어떻고요? 우리 엄마 친한 친구가 부동산으로 발 넓은 사람인 거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언니 엄마랑 같은 동호회 사람이었거든. 언니도 알지? 모여서 차 마시고 하는 동호회. 처음에 들을 때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언니 엄마가 그 동호회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래서요? 저희 엄마가 그 동호회 사람인 거랑 그 친구분이 부동산 하는 거랑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희 엄마 재산을 입에 올리세요? 그건 제 겁니다. 저희 엄마가 남겨준 제 재산이라고요. 당연히 상관이 있고 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걱정 없이 차나 마실 수 있을 줄 아니? 내 친구가 탁 알아본 거지. 네 엄마란 사람의 여유를 말이야. 그러면서 살금살금 접근해서 이유를 알아냈다 하더라고. 건물이 세 채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언니도 잘 알겠지? 우리 이거 알고도 참느라고 얼마나 입간지러웠는지 알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튼 그 건물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건데? 상가 건물 하나에 뭐 집 두 채인가 그렇다며? 아가씨, 제가 방금 한 말 못 들으셨어요? 저희 집 재산이 왜 아가씨랑 어머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시냐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인 가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주세요. 세상에, 얘가 대체 왜 이래? 너 이제 보니까 욕심이 아주 그득하구나. 그 많은 걸 혼자서 가지려고 해? 알고 봤더니 시모와 신우는 부동산 하는 친구를 통해 이미 엄마가 건물을 세 채나 가진 제법 사는 집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필이면 엄마가 자주 가던 그 동호회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시모의 친구였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분명 엄만 밖에서 뭐가 있다는 사실을 티도 안 내고 다녔을 텐데 그 친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넌 사람이 왜 이렇게 매정하니? 내 아들이랑 누가 부부 아니랄까 봐. 내가 원래도 안싸돈하고는 서로 인사는 나누고 지내던 사이다. 너도 알면서 왜 그러니? 내가 일이 힘든데 네 남편이 못하면 너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런 사람들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일이나 지나서야 찾아오세요? 그간 제가 전화했을 때는 뭐 하느라 연락 안 받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언니가 안 믿으면 어쩔 건데? 그럼 우리가 한 말이 틀린 말이라도 있어? 없잖아. 그냥 순순히 우리 이야기에 동참하지? 어차피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관리고 뭐고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말 잘했다. 그리고 며느리던 왜 이런 자리에서 소리를 높이고 그러니? 어쨌든 안 싸더니 이렇게 된 마당에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 장례 끝나고 나서 마저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장례식장을 나가는데 저는 당장에 소금을 가져와서 입구에 뿌리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엔 시모와 신우 말고도 손님이 가득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엄마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물려받을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았죠. 딱 하나 거슬리는 점 하나를 빼고 말이에요.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시모와 신우가 아주 드러눕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네가 받은 재산 전부 네가 쓸 건 아니지? 우리도 가족인데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지. 내 아들하고 결혼해놓고 이때까지 독점을 쓰면 사용료도 좀 내야지. 얘가 양심이 없어. 왜 남편이 시모와 신우에게 재산 이야기를 쏙 빼고 하라는지 바로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죠. 평소에는 이 사람들과 접점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저였기에 어떻게 이런 생각 없는 소리까지 할까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상 앞에서 당해보니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어이가 없네요. 하면서 뭐라고 하자 둘은 되려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그런 둘의 모습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당장 나가라 소리를 쳤고 둘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꼬리를 말고 바로 나가더군요. 전 그렇게 이 사건은 모두 종결됐으리라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엄마 장례를 다 치르고 마음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엄마의 마지막 짐들도 정리하자 싶어 들린 친정집에서 저는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도둑이 들었다는 생각에 살금살금 집 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 안에서는 엄청 큰 볼륨으로 TV가 틀어져 있고 거기엔 맥주와 소주, 치킨 등 음식과 술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입이 저도 모르게 떡 벌어졌죠.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렇듯 난리가 난 엄마 집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던 그때 순간 빌라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저도 모르게 후다닥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작은 다용도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숨죽여 그 발소리의 주인공들을 기다렸죠. 이런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아주 제 친정집에 뻔뻔하게 들어와서 치맥 파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렇게 어질러 놓고도 모자랐는지 밖에서 술을 더 사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이 둘이 들어오면서 하는 대화였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걔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무시하면 안 되지. 이 건물은 절대 우리 안 줄 테니까 나머지 건물 두 채는 우리가 먹자. 너 하나, 나 하나. 맞아. 언니가 우리를 모른 척하면 정말 인간도 아니지. 우리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안 주겠어?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가 굶어 죽을 거 뻔히 다 아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걔가 뵐 수 있겠어? 너랑 내가 그 집 들어가서 배째라고 들어누워 있으면 걔들은 아무것도 못할 텐데. 둘째 손주 녀석이 이번에 고3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아주 하늘이 우릴 돕는 것 같네. 안 그러니? 깔깔 웃으면서 서로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몰래 들으면서 참 생각 없는 사람들이구나 싶더군요.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어쩜 이리 둘이서 아주 쿵짝이 잘 맞는지. 전 이 둘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중에 엄마 집에 있던 CCTV를 돌려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주 당당하게 열쇠로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쇠에 달린 장식이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거라 얼른 제가 보관하고 있던 엄마 집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더군요. 심증이지만 아마 저번에 소란을 피우면서 저 몰래 쓱 챙긴 모양이더라고요. 엄마네 집이 아무래도 옛날 빌라라 도어락도 있고 열쇠로도 열 수 있는 그런 대문이었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는지 생각조차 안 가셨을 겁니다. 남의 집 재산을 본인들이 쏙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애초에 시부도 시모와 헤어질 때 너 같은 답 없는 년이랑 난 못 산다. 난 내 살 길 찾아간다 하고 나갔거든요. 그게 이런 말이구나 싶어서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때 시부가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둘은 한참 깔깔거리면서도 시끄럽게 떠들어대다가 술에 잔뜩 취해 잠이 들었는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슬쩍 나가보았고 전 일단 이 어이없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죠. 그리고 그대로 조심스럽게 친정집을 빠져나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분노로 손까지 부들부들 떠는데 정말 사람 하나는 해할 기세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상태였죠. 네, 이것들을 당신은 그걸 그대로 가만히 두고 왔어? 감히 어떻게 장모님 집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전 일단 그런 남편에 막아섰습니다. 제가 신우와 시모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잡고 한 가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흔쾌히 제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 날을 잡아 또다시 시모와 신우가 제 친정집에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순간 전 바로 친정집으로 날아가 현장을 덮쳤습니다. 제가 이둘이 이렇게 친정집에서 난리를 피우는 걸 알게 된 뒤로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혹시나 옆에서 사람 소리라든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제발 꼭 좀 전해달라고 말이에요. 제가 부탁하던 표정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옆집 아주머니도 들으면 바로 전해주겠다 답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은 겁니다. 아주머니는 너무 놀랐다는 듯이 말해주시더군요. 아니, 옆집 혹시 새났어요? 어떤 이상한 모녀가 잔뜩 먹을 거랑 술을 사들고 제 집인 양 들어가던데? 아니면 설마 도둑? 제가 경찰에 신고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 정도예요. 이 뒤로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혹시나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너무 걱정은 마세요. 도착하니 그날도 어김없이 아주 축배를 들고 난리가 났죠. 또다시 경악할 그 광경에 전 저를 보고 놀라는 둘을 본체만치 하면서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머, 깜짝이야. 아니, 며느리 너, 네 엄마 돌아가시고 마음 뒤숭숭하다고 우리 아들 녀석이랑 제주도에서 며칠 있을 거라 하지 않았니? 여긴 어쩐 일로 왔어? 제가 제주도를 가든 미국을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여기 계세요? 저희 엄마 집에 말이에요. 이거 엄연히 무단 침입인 거 아시죠? 대체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언니, 같은 가족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목소리 좀 줄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겠네. 엄마도 그렇게 쫄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말 심하게 하는데 우리도 뭐 예의 지켜서 말할 이유 있어? 아휴, 그래야겠다. 가족인데 우리가 못할 말이 뭐 있겠어? 며느리 너, 우리한테 각자 집 한 채씩 내놔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면 당연히 너도 가족이니 돕고 살아야지. 어디 하늘 같은 시어미를 도둑 보듯 하고. 이번 일은 내가 그 집 주면 아주 없던 일로 해주마. 상가 건물은 일단 나한테 주면 더 좋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서류나 꼼꼼히 읽어보시죠. 그 서류는 바로 시모와 신우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였어요. 거기에 다음 장을 넘기면 절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었죠. 그리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외쳤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기꾼 범죄자들과는 도저히 같은 한솥밥 먹는 식구 되기 싫으니 당장 연 끊고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알겠어?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고소장? 이건 또 뭐고? 하며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로 고개를 쓱 돌리더군요. 그의 남편은 바로 달려와 시모와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엄마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하니 이 시모와 신우라는 인간은 애저녁에 제가 엄마한테 받은 건물 세 채를 홀라당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사실 자꾸만 제게 건물을 넘겨라 마라 했던 건 다 연기였던 거예요. 일부러 제가 건물 세 채 꽉 쥐고 놓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시모는 내 며느리가 가진 상가 건물 이번에 재개발하잖아. 이런 땅 내가 많이 알고 있다니까? 왜 내 친구 부동산 하는 걔 있잖아. 걔가 정보를 참 많이 들고 있거든. 이런 식의 말로 부동산 관련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던 거예요. 그 대상 선정도 아주 놀랍도록 계획적이었어요. 대부분이 투자라고는 거의 일도 모르는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의 주부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는 마치 제가 이 건물을 이용해서 이들 투자자들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처럼 만들 계획이었더군요.
정말 이 둘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놀랍도록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세 채의 건물 중에는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엄마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던 돈줄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건물이 하필이면 이번에 재개발 구역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보상금이 나온다지 뭐예요? 그것까지도 이 둘은 계산 속에 넣고 있던 거예요. 만약 정말로 이 둘의 생각처럼 일이 진행됐다면 저는 5억 이상의 부동산 사기로 벌금은 고사하고 바로 깜빵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 알고 보니 시모와 신우가 짠 것도 아니었어요. 그 돈을 사기당했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그 건물의 주인이 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는지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게 된 겁니다. 당신이 이 건물 주인 맞죠? 당신들 어떻게 남의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생각을 해? 아주 뻔뻔하기가 그지없구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거 놓고 저희 말로 얘기해요, 네? 전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몰라? 당신이 이 건물 주인 아니야? 여기 계약서에 적힌 이 사람 아니냐고. 이상한 종이 하나를 보여주던 그 사람은 정말로 신우 시모에게 당한 사람이었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잘 달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일 때문에 변호사랑도 만나고 이리저리 바빴는데 시모와 신우는 아주 둘이서 이사도 안 했는데 제 친정집에 가서 떡부터 먹고 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파티를 벌이면서도 계속해 사람들에게 같이 투자를 하고 다니자며 다른 부동산 관계자와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투자도 받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게 됐던 모양인데 거기엔 그 부동산 하는 시모의 친구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절도 부분에서는 또 따로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도장을 훔쳐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정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일하던 도중에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게 대출 관련 전화였던 거예요. 당연히 본인은 대출을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 상관없는 일이다 뚝 끊었고요. 다행히도 그런 확인 절차 덕에 피해는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집에 있어야 할 도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빼먹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식한테 대출, 빚 보증까지 서게 만들려고 그래? 내 가족들까지 다 굶어 죽이려고?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적 없다. 이 어미 말을 못 믿겠다 이거니 지금? 그럼 나한테 그런 전화는 왜 오고 내 아내랑 신랑이 하던 그날 이 집 열쇠랑 내 도장은 왜 없어진 건데요? 아주 그냥 대부업체까지 찾아가서 돈까지 빌리셨다면서? 내가 다 갚아줄 거라고? 꿈도 꾸지 마. 내가 왜 그걸 갚아줘? 그냥 우리 연은 여기서 끊어. 남편의 입에서 연을 끊자 말까지 나오니까 시모가 그때서야 싹싹 빌면서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남편의 돈을 훔치려 했냐? 그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하네요. 마치 자기가 이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 적이 있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워낙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니 증거 없이 사람들을 모으긴 어려웠겠죠. 나는 얘가 시켜서 한 것밖에 없다. 정말이야. 은행에서도 너 없으면 대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고 얘네 엄마 집 열쇠는 예전에 얘가 놀러와서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얘가 훔쳤어.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전부 다 혼자서 한 것 같잖아. 같이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시모가 다 털어놓기 시작하자 신우는 자기 혼자 덮었을 것 같은지 당장에 입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저희가 몰랐던 사실도 다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부동산 하는 친구가 이거 잘 써먹을 수 있다면서 같이 일하나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 전부 엄마가 시작했으면서 이제 와서 정말 1억이야? 엄마도 돈 벌고 싶다면서 한당 치고 싶다고 그랬으면서. 이 모든 행막은 시모의 그 부동산 한다던 친구였고 시모와 신우 모두 이 일에 모두 가담하면서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전 이 모든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고 신우와 시모는 그대로 깜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무려 피해 금액이 5억은 무슨 10억대가 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거의 뉴스에서 한참 떠들던 기획 부동산 사기와 거의 비슷한 수법이라 합니다. 가담한 사람의 인원수는 거의 시모, 신우를 포함해 5명 정도였다는데요. 이들 개개인이 벌은 이익이 거의 5억 이상이라더군요. 피해자도 거의 수십에 달했고요. 그들에게 형사고발을 당한 시모와 신우는 절대 징역형을 면치 못한대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도 그렇고 이 형태가 너무 계획적이었다는 일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신우와 시모를 잡았다는 소식에 경찰서로 달려온 투자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멱살을 잡으며 신우와 시모를 어떻게 할 것만 같이 굴었고 그런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경찰은 조서를 하나씩 쓰기 시작했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정말 가족을 버릴 거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 네 아빠한테 버림당하고 너한테도 버려지고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살겠어? 돈이라도 있어야 어찌 살 것 아니냐? 그래. 오빠, 언니, 우리 이대로 버릴 거 아니지? 우리 이대로 깜빵 들어간다고 버릴 거 아니잖아. 유치장 안에서 고함치는 그 둘의 모습을 끝으로 저와 남편은 흔들림 하나 없이 그대로 발에 돌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정말 같은 가족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마터면 범죄자 가족이라고 저희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을 뻔했지 뭐예요? 이런 시모와 신우, 시댁과의 일을 통해서 참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둘은 형을 받고 지금은 깜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둘을 가지고 한탕 하려 했던 그 주모자는 잡지 못했다나 봐요. 이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기도 저지른다 하는 거겠죠? 아직 완결이 된 사건은 아니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제 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저희 엄마가 목숨까지 걸며 남긴 재산 탐내던 시모와 신우가 옆에서 사라져서 속이 시원합니다. 남편 역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남편과는 그 둘은 잊어버리고 살 생각이에요. 괜히 그런 인간들과 얽히면 속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듯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단어에 잡히는 순간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